필립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기가 막히고 따끈따끈한 사연으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의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게도 영화 같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정의감과 의협심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게임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고무줄 놀이라는 걸 했거든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지금 가사를 생각하면 슬프고 섬뜩한 내용인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신이 나서 뛰어놀았네요.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으면 꼭 소리 없이 나타나서 고무줄을 끊어버리고 도망가거나 여자애들 치마를 들추면서 괴롭히는 남학생 무리들이 있었죠. 아이스 깨끼 오늘도 성공. 야, 너 죽고 싶어? 당장 이리 와. 에헤, 미쳤냐? 내가 가게. 메롱메롱. 나 잡아봐라. 거기 딱 서라. 너를 사랑과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불이 나게 도망가는 남자애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쌍코피가 나도록 응징해 주어야 적성이 풀렸던 저는 이른바 고무줄계의 수호천사였지요. 네, 코피, 너 우리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 우리 엄마 선생님이라고. 너 죽었어. 하고 꽁무니를 내빼는 남자아이들을 한심하게 쳐다보곤 했어요. 여자애를 괴롭히는 남자애들을 얼굴은 물론 배와 다리를 사정없이 가격해서 반드시 피를 보고 만다 하여 별명마저 코피머신이라 불렀으니 매번 뒷일을 수습하는 것은 저희 부모님 몫이었죠. 여보, 유진이가 남자의 코피를 터뜨려서 걔 엄마 만나고 왔어. 애들 싸운 거 가지고 엄마들 호들갑이 아닐까 했는데 애 얼굴이 엉망진창이더라고. 즉시 병원비 치료비 드리고 고개 팍 숙이고 사과했지. 우리 유진이 덕분에 아빠는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겠구나. 여보, 야단 좀 쳐. 당신이 그렇게 감싸고 도니까 애가 계속 저러는 거 아니야. 나중에 뭐가 되려고 저러는지. 아휴. 우리 유진이 팔뚝이 단단하고 손맛이 맵긴 하지. 그래도 요 녀석아, 함부로 힘을 쓰면 안 돼. 알았니? 아빠는 내가 아무한테나 그러는 게 아니야. 그 자식이 자꾸 우리 여자애들 괴롭히고 약 올리고 못살게 군다고. 그리고 코피를 안 내면 계속 장난치고 괴롭힌다고. 근데 코피를 보면 좀 조용해지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이 녀석, 태권도는 예의라고 하지 않았어?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는 마음, 서로를 돕는 마음. 몰라. 나는 정의의 사도가 될 거야. 나쁜 놈들은 다 일망타진하는 태권소녀. 태권도. 유진아, 컴다운. 아유, 동네 떠나가겠다. 여자의 목청이 왜 이렇게 커? 왜? 내가 책 읽으면 옆반 애들도 다 들린대. 그게 나쁜 거야? 아유, 우리 유진이도 발레나 무용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여보, 태권도 그만하고 한국 무용 시킵시다. 당신도 우리의 무도인으로 키우고 싶지 않다면서. 난 우리 딸 기량이 또래들 중 상위권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선수가 되거나 영웅이 되는 걸 바라지 않아. 자칫 잘못해서 네가 다치기라도 하면 아빠는 생각만 해도 싫다. 그냥 호신술 정도로만 배워두렴. 저희 아빠는 태권도장을 하시는 사범이셨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검은띠 유품자였습니다. 구령 소리에 맞추어 품새를 하거나 엎드린 사람 위로 뛰어 송판을 깰 때 짜릿했어요. 상대가 아무리 주먹을 뻗어도 가볍게 막아내는 민첩함과 순발력까지 갖춘 저는 싸움이라면 지고 싶지도 않았고 질 자신도 없었죠. 상대를 무력감 들게 만드는 태권도 실력에 절 경이롭게 바라보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유진이는 예스마담 양자경 같아. 넌 밤에도 무섭지 않겠다. 태권도를 잘하니까. 아니야. 어두운 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격하면 나도 힘들어. 그래도 너랑 같이 있으면 너무 든든해.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도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돌려차기, 날아차기, 뒤돌려차기 발기술을 연마했습니다. 학창시절 방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일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애들이라도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야, 운동화 좋다. 요게 그 한정판이라는 건가? 참 봐도 좋은데? 명품이잖아. 얘가 좀 사나 본데. 어이, 신입생. 이 선배가 말이야. 오늘이 생일이거든? 선배 탄신일 같은 특별한 날 생일 선물이 없어서 안 되지 않겠어?
내가 거지도 아니고 돈을 달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냐? 야, 귓구멍이 막혔냐? 말을 해. 생일 선물 어쩔 거야? 이거 내가 용돈 모아서 어렵게 구한 거야. 벌벌 떨면서도 할 말을 하는 남학생이었습니다. 이 새끼 존나 꼴통이네. 이 꼴통아,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데 딱 잘라? 이 찐따 새끼 지금 상황 판단이 홈파망이구만. 이런 애들이 꼭 매를 벌어요. 어이! 욕을 하면서 남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분이 안 풀리는 발길질을 하려는 순간 기차 화통 삶아먹은 듯한 제 목청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야! 동작 그만! 안 그래도 가엾게 생긴 애를 데리고 뭐하냐? 너 뭐야? 네가 뭔데 껴들어? 얘 마누라라도 되냐? 내가 불의를 보면 가만히 있질 못하는 체질이거든. 피가 거꾸로 솟아요. 이 미친년 또라이 아니야. 너 까치다가 뒤지는 수가 있어. 그래?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니들 후회 안 하지? 안 하는 거다. 이 쌍또라이가 뭐라는 거야? 일진남의 주먹이 얼굴을 향해 훅 들어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주먹을 오른손으로 제압했고 일진남은 내 괴력에 움찔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일진남의 주먹을 빼내려고 할 찰나 제 발이 그냥 일진남의 복부를 향해 날라차기를 했습니다. 뒤로 고꾸라지는 일진남을 확인하고 나머지 꼬봉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죠. 야, 들어와. 어쭈, 이게... 들어와. 옆에 있던 꼬봉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들었고 저는 하나씩 배차기, 어퍼컷, 뒤돌아 발차기로 모두 제압해버렸습니다. 차례차례 쓰러져서 코피를 닦던 녀석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밤길 조심해라. 하고는 나 살려라 하고 38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운동화와 잠바를 지킨 남학생은 몇 번이고 꾸벅꾸벅 인사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또 괴롭히면 우리 반으로 와. 나 몇 반인지 알지? 두려울 게 없고 거침없었던 학창시절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리신 거예요. 50대에 건강하던 몸이 순식간에 시커멓고 복부에 복수가 차는 걸 보고 엄마와 전 아연실색했습니다.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는 빠르게 나빠졌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숨을 거두기 전 아버님은 마지막 힘을 내어 제게 신신당부하셨어요. 우리 딸, 그냥 평범하게 살아. 좋은 남자 만나서 그 남자의 울타리 안에서 편안하게. 그게 아빠 소원이야. 엄마 잘 부탁해. 그리고 정이 없는 힘이란 폭력이라며 함부로 힘을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를 떠올리자니 눈물이 날 것 같네요.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고 저는 죽어라 공부를 했어요. 운동 대신 책을 잡고 있으니 몸이 근질근질 좀이 쑤셨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다행히 대구집 근처 4년제 대학교에 들어갔고 직장도 무난하게 얻었습니다. 회사와 집을 오가는 그저 평범한 생활을 하던 중에 직장 동료가 주선한 소개팅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저와 2살 차이가 나는 남편은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하얀 피부가 샌님 같아서 처음 봤을 때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어요. 안경 쓴 공부쟁이 스타일의 남자에게 어쩐지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남편은 두께가 5cm나 되는 두꺼운 책들을 늘 아무렇지 않게 끼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었는데 그게 저에겐 또 호감이었어요. 남편의 고향은 의령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본가와 떨어져서 서울의 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해요. 이른바 조기 유학생이었죠. 그래서인지 사투리를 전혀 쓰지 않아요. 그것도 좋았어요. 서울 명문대 출신인 남편의 본사가 대구로 이전하게 되면서 대구로 오게 됐고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던 저와 만나서 1년이 넘게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죠. 남편은 제가 씩씩해서 좋다고 했어요. 보통 여성들과 달리 내숭 없고 호불호가 단순한 내 성격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 저는 나름 여성스럽게 보인다고 어마무시하게 노력하고 있던 터라 그 말을 듣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노력들은 무엇인가 어이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내 우렁찬 목소리와 매운 손맛을 알게 된 남편은 어딘가 당신에게서 최대삘이 났어 하고 웃었어요. 새님 같은 우등생과 목청 좋은 태권 처녀의 만남이라니 사람의 인연이란 참 신기하다 싶어요.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자 돌아가신 아버지가 더 그리웠어요. 우리 아빠 품새가 장난 아니었는데 아빠는 내가 도복 입는 걸 끔찍하게 싫어했어. 와, 초등학교 때 검은띠 유단자였다니 무시무시한데 계속 운동했더라면 올림픽 금메달은 문제 없었을 듯. 아니, 난 태권도 선수보다 정의를 수호하는 경찰이 더 되고 싶었어. 왜? 이제라도 진로 한번 바꿔봐. 경찰 공무원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더라? 우리 아빠 유언이 뭔지 알아?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래. 웃기지? 김인 씨 부모님은 어때? 글쎄, 중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해서 그런가 그나마 엄마는 아는데 아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 에? 잘 모른다는 게 뭐야? 아빠는 시골에서 유명한 지주의 아들이고 엄마는 그 집 소장농 집안의 딸이라 엄마가 아빠를 엄청 어려워하셨던 기억이 나. 지금도 좀 그런 보이지 않는 벽 같은 느낌이 있고. 지주 아들과 소장농 딸의 사랑 같은 거? 어머, 너무 로맨틱하다. 뭔가 고전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나한테 엄마는 다정하고 착한 분. 아빠는 어딘가 어렵고 좀 무서운 분? 그래? 남편의 아버님은 마을의 유지로 명망 있는 집안의 장손이었죠. 지역 언론인 출신으로 아직도 영향력이 있는 분이란 걸 상견례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퇴임을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꿈꾸던 귀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대요. 까다로울 거라 생각했던 시아버지는 되려 온화한 표정에 다정한 미소가 매력적인 분이셨고요. 시어머니는 이 자리가 탐탁치 않으신지 아니면 긴장을 하신 건지 얼굴이 굳어 있어 경직된 느낌이었어요. 다정하고 착하다는 남편의 이야기와 달리 좀 찹찹하고 쌀쌀맞아 보인다는 게 시어머니를 본 제 첫 인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날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사사건건 목리를 부렸어요. 사돈,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구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의 의견이 대수인가요? 우리 아들이 워낙 착해서요. 처가에 그냥 다 맞추는 걸 어쩌겠어요. 아니, 사돈 무한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사돈, 대구까지 드라이브 한다 생각하고 왔어요. 오랜만에 도시 구경도 하고 좋네요. 퇴임하시고 고향으로 귀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가서 살면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제 꿈과 로망이 김이 환영하는 귀촌이라 지금 생활의 만족도가 큽니다. 아내가 고생이 많지요. 시어머니는 시골살이가 내키지 않으셨던 일인지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어요. 엄마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아, 보내주신 추석 선물은 잘 받았습니다. 너무 귀한 걸 주셔서 저희 집안을 생각해서 저희 수준에 맞게 보내드린 것이니 크게 개의치 마세요. 아이고, 오늘 저희 집사람이 어디 심사가 틀리는 일이 있어서 그런가 자꾸 말실수를 하네요. 사돈께서 주신 선물들 정말 요긴하게 잘 썼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애들이 30을 넘기고 만났는데도 동안이라 제가 보기에 참 선남선녀 같아요. 얼른 식을 올리는 걸 보고 싶네요. 결혼식은 어디서 할지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신지요? 결혼식 날짜는 저희가 잘 아는 철학관에서 기리를 받을 거고요. 예식장도 저희가 정하는 곳으로 했으면 합니다. 우리 집 의견은 묻지 않고 결혼식 날짜와 예식장을 정한다는 말을 들으니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건가 싶어서 몹시 섭섭했습니다. 제 표정을 읽었는지 시아버지가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여보, 사람이 앞뒤 설명 없이 막무가내로 말하니 사돈과 며느리가 놀라지 않아. 아가, 우리가 대대로 집안의 대소사를 상의하는 용한 곳이 있어서 그래. 사돈, 예식장 문제도 제 인맥이 경남에 많다 보니 대구보다는 경남에서 했으면 해요. 아무래도 지인 찬스를 쓰면 식장 이용료도 절감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는 편이 좋겠네요. 애들 사는 집은. 저희는 애들을 남의 집에서 전세로 살게 하진 않을 거고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계세요. 안사돈, 제가 잘 알고 부동산 하는 친구도 있어서. 너 친정 가까이 살고 싶어서 그런 거니?
아니요, 어머니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허, 여보, 사돈? 제가 우리 아들 결혼하면 꼭 해주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하면서 테이블 위로 열쇠 2개를 꺼내 놓으셨어요. 이건 아파트 열쇠고요. 이건 며느라기 차키입니다. 딱히 좋은 차는 아니고 요즘 젊은 애들 타기에 적당한 소형차예요. 대구에서 의령까지 다니러 오기 편하라고 준비했습니다. 결혼 축하한다, 세아가. 뭘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상견례를 마치고 엄마는 시어머니 자리가 불편하다고 염려했지만 시아버지가 경우 바르고 잘 챙겨주시니 한시름 놓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자동차 선물에 마냥 들떠서 시어머니의 말씀도 흘려들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통화하면서 솔직하게 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못마땅한가 봐. 당신 아들 뺏는 며느리 된 기분이야. 내가 뭐 잘못했나? 아무리 비디오를 거꾸로 돌려봐도 딱히 짚히는 게 없어. 그냥 자기가 말한 거랑 너무 다르던데? 그런가? 나한테 마냥 좋은 분이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주시고 심성도 여리신 분인데 낯가림이 심해서 그런 것 같아. 자기를 싫어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건 확실해. 아버님은 너무 젠틀하고 자상하시더라. 나 선물 주시는데 너무 기품 있으시던데? 기품이라. 그래서 그런가? 난 어렵더라고. 귀족 같은 태도가 난 좀 멀게 느껴져. 암튼 이제 정말 우리 결혼하나 봐. 그래, 잘 부탁한다. 사랑해. 잘 자. 근데 상견례 후 날짜 잡고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의 태클이 심해졌습니다. 혼수 가전, 가구 하나하나 다 참견하고 태클 걸더니 청첩장 사진에 제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바꾸라고 하질 않나. 정말 사람 피를 말리더라고요. 예, 청첩장 사진 다시 골라. 머리가 삐죽 튀어나온 것도 몰랐니? 어쩜 그런 사진을 고르니? 머리 단정하게 다시 찍어서 사진 교체하고 디자인도 좀 더 품격 있는 걸로 해. 밋밋해서 너무 없어 보인다. 어머니, 전 표정이 좋아서 그냥 그 사진 갈래요. 느낌이 좋다고요. 디자인도 심플한 게 좋아요. 화려한 건 좀 그래요. 정말 말 안 듣는구나. 알았다. 그럼 본식날 헤어스타일 드레스는 어떤 건지 사진 찍어서 보내렴. 시어머니가 이렇게 참견쟁이신 줄 몰랐네요. 어머니 때문에 수시로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지만 남편은 착실하고 건실하고 믿음직했어요. 남편이 착하다던 어머니는 어떤 분이실까 궁금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우리는 대구에서 신접 살림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 심해졌어요. 수시로 전화해서 귀찮을 정도로 연락을 강요하셨습니다. 퇴근했지? 지금 어디니? 마트인데요. 내일 김인 씨 생일이라서 창거리 좀 살려고요. 김인이 생일상은 내가 할 텐데 뭐 하려고 그러니? 내일 주말이니까 의령 다녀가렴. 어머니, 번거롭게 하시지 마셔요. 제가 생일상 준비해서 갈게요. 아니다. 내 아들 생일상은 내가 봐야지. 의령 시댁은 의령 부잣길 인근 마을에 있었습니다. 마을 끝에 적산 가옥이 오독하니 서 있는 모습이 좀 쓸쓸해 보이는 그런 집이었는데요. 일본식으로 꾸며놓은 정원은 손질이 잘 되어 있었고 마루며 유리창이며 매일 쓸고 닦는지 반질반질 윤기가 났습니다. 어머니, 여기 마당 마루 청소며 관리는 누가 하세요? 일하는 분이 따로 계세요? 왜 그런 걸 묻니? 웬만해선 이 집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일하는 사람? 없다. 어머니의 차가운 말투에 서운해하고 있을 때 서재에서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너희 어머니가 도무지 성에 차지 않아 해서 일하러 오는 사람 족족 그만두고 나갔지. 안 그래, 여보? 식사 준비됐습니다. 얼른 드세요.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다 모였네. 오늘 메뉴는 뭘까? 아가, 거기 서 있지 말고 얼른 들어가자꾸나. 역시 아버님은 절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미역국과 보리굴비가 맛깔나게 올라와 있는 식탁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으리으리했어요. 어머니 요리는 얼마나 맛있게요? 빅마마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어머니 요리라 그런지 말도 없이 허겁지겁 폭풍 흡입하는데 제가 다 민망했어요.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껄끄럽고 불편했지만 시아버지와의 대화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버님,
취재 다니면서 안 가보신 데가 없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지. 경남 일대에 안 가본 데가 없을걸? 경남의 비경은 다 알고 있으니 어디 여행 갈 거면 연락해. 맛집부터 숙소까지 이 애비가 다 알려주마. 와, 저 한산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한산섬. 자기야, 맞지?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르에 홀로 앉아 있잖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 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맞아요. 한산섬은 배 타고 가야 하나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리가 놓여서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지. 그래도 섬은 배로 여행해야 제맛이죠. 아버님, 그죠? 아쉽게도 새애기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구나. 왜요? 내가 배멀미가 심해서 섬여행은 정말 고역이거든. 사랑도 비진도 연하도 아무리 아름다운 섬이라고 해도 나한텐 안 좋은 배멀미의 추억이 서린 곳이란다. 그럼 차로 한번 같이 가요. 좋지?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쉬고 계세요.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셨는데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좀 쉬셔요. 어머니는 극구 당신이 직접 설거지를 하셨어요.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정 싫어하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곁에서 거들었는데 어머니 팔에는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자 얼른 내리셨어요. 저도 모른 척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팔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던데 왜 그래? 그래? 나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튀김 요리를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뜨거운 물을 옮기다가 실수로 화상을 당할 수 있는 게 부엌에서의 일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어머니가 궁금하지만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때때로 아버님은 저희 신혼집으로 진귀한 선물들을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산삼, 동충하초, 자연산 송이버섯, 고로쇠물에 한우 세트 같은 특산물부터 와인이나 양주를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이 받으신 선물을 늘 저희에게 나눔해 주시는 시아버님의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택배가 도착한 다음 날이면 득달같이 찾아와 저희 집을 들쑤셨습니다. 심지어 새벽 6시에도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와서는 수납장, 쓰레기통부터 옷장, 안방, 이불까지 검사를 하시고 결국 아버님 택배를 찾아내셔서 그걸 확인하고는 어떤 것을 들고 가고 어떤 것은 두고 가셨어요. 자기 어머니 왜 저러셔? 아버님이 주는 선물을 도로 뺏어가냐? 어머니한테도 말도 안 하고 보내셨나? 내가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볼게. 그리고 제가 제일 괴로웠던 것은 명절 때였습니다. 어떻게 된 게 시어머니가 친정가란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시댁에서 명절 차례를 지내고 아침 식사를 다 마쳤는데도 그저 눈치만 보고 시어머니 말이 떨어지길 기다리곤 했습니다. 엄마, 이제 처가 댁 가야 할 것 같은데? 뭐 그리 일찍 서둘러. 저녁에 가도 되잖아. 조금만 더 있다가. 어머니, 저희 어머니 혼자 계셔서요. 저희 어제부터 와서 시댁에 있었잖아요. 어머니는 생각이 많은 얼굴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허락이 없으니 우리가 일어날 수도 없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럴 땐 아버님이 중재를 해주십니다. 얼른 가렴. 사돈 기다리시겠다. 우리의 구세주, 구원의 손길을 주시는 멋진 아버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대구로 향하는 길엔 늘상 어머니 성토대회가 열려요. 진짜 이상하셔. 어머니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지 않아? 무슨 말이야. 아직 낯설어서 그런 거야. 정말 모르겠다. 아무튼 아버님 안 계시면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 언젠가 한 번은 아버님 댁에서 주말을 보내던 날이었어요. 유명한 소바집에서 외식을 마치고 식당을 나온 우리 가족이 차로 이동할 때였어요. 식당에서 기르던 진돗개가 우리를 보고 꼬리를 흔들면서 반갑다고 달려들었는데 아버님의 손을 킁킁 대더니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손을 꽉 물어버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돗개의 날카로운 이빨이 아버님의 손을 관통했고 피가 철철 흘렀어요.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셨고 아버님은 진돗개를 발로 쳤어요. 제가 달려들어 개를 부둥켜 안고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끄덕도 없었어요. 식당 주인이 나와 진돗개를 매질한 뒤에야 겨우 손을 놓았습니다. 이 괴 광견병 주사는 맞았어요? 네네, 죄송합니다. 내 이놈의 개새끼를 그냥 조심해 주세요. 안락사를 시키든가 보호소로 보내든가 하셔야겠어요.
이렇게 위험한 개를 기르시면 어떡해요? 목줄을 해놓았는데. 저희는 시아버님을 모시고 쏜살같이 달려 가까운 보건소로 달려갔고요. 다행히 신경을 건드리지 않아서 몇 반을 꿰매고 링거를 맞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은 정말 컸어요. 자기 놀랬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아버님이 참 의연하시더라. 근데 어머니는 너무 냉정하신 것 같아서 놀랐어. 그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시아버지가 넋이 나간 얼굴로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여기 네 어머니 안 왔니? 네? 이 늦은 밤에요? 너희 어머니가 아직도 안 들어왔어. 아버님 진정하시고 어머니 갈 만한데 전화를 넣어보시죠. 너희 어머니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어. 갈 데라곤 여기밖에 없는 사람인데 사고라도 당했으면 어떡하냐? 아버님 일단 실종신고부터 하시죠. 남편은 황급히 휴대전화를 꺼내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실종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실종자가 누구시죠? 저희 어머니요. 장수희님인데요. 실종자가 성인이면 당장 실종신고가 안 됩니다. 단순 가출일 수도 있거든요. 범죄 협의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착수할 수가 없어요. 아버님, 단순 가출일 수 있어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시아버지가 지인에게 전화를 넣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동네 주민들을 탐문하고 시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수사했지만 아무런 행적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경찰은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며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성인 실종자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가출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저희가 어렵게 실종된 사람을 찾아도 당사자들이 가족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가족은 이제 뉴스를 보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강화도에서 하반신만 나온 여자 변사체, 하천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이 담긴 자루가 행인에게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되어 해당 경찰서로 연락하곤 했어요. 다행히도 DNA 검사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생각하면서도 행방불명된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저희 가족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실종되고 시아버지는 급격하게 변하셨어요. 몸이 삐쩍 마르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셨어요. 아무래도 옆에서 일일이 챙겨주시던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그랬겠죠. 그렇게 3년이 흘렀을 무렵 아버님은 저희가 의령으로 들어와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내비치셨어요. 기민이도 이제 내일 모레면 40인데 월급쟁이로 살지 말고 고향에 돌아와서 군의원이나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네? 군의원이라뇨? 내 인맥이면 당의 공천 정도야 시군죽 먹기지. 처음은 군의원으로 시작해서 군수, 국회의원, 남자로 태어났으면 한 번은 욕심 내볼만 하지 않니? 이 말에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아직 어머니 행방도 모르는데 공천이라뇨?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젠 기다리는 것도 가망 없다. 언제든 말만 해. 아버지가 밀어줄 테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후 남편은 시아버님의 제안을 듣고 고민에 빠졌어요. 당신 내심 정치하고 싶었던 거야? 고민할 게 뭐 있어? 당연히 아니지. 정치는 개뿔. 그냥 아버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쩌면 혼자 있기 싫으셔서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 회사는 어쩌고? 안식년 휴직 신청하면 1년을 아버님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 당신은 어때? 어떻게 생각해? 눈에 띄게 늙어가는 아버님을 뵙기가 저도 불편했고 시어머니가 언젠가 돌아오실 테니 1년 정도면 어떠랴.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그러자고 했어요. 남편과 저는 동시에 안식년과 무급 휴직을 신청하고 의령에 작은 빌라를 구해 들어갔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시작하신 한우 농장 사무실에서 일을 도왔고 저는 시어머니 대신 집안 살림을 맡기로 했어요. 시댁과의 두 집 살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효부상을 받는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며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정말이지 그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그냥 부르자 소리를 듣고 말 걸 그랬다 싶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다정하고 자상하셨지만 남편 말대로 몹시 까다롭고 어려운 분이셨어요. 여보, 집에 올 때 내가 메일로 보낸 문서 좀 복사해서 와줄래? 잠시만, 이거 웬 식단표야? 아버님이 식탁에 같은 반찬 올라오면 아예 드시질 않잖아. 삼시세끼 다른 반찬으로 올려야 되나 봐. 삼시세끼를 다 다른 반찬으로 차린다고?
가능하겠어, 당신? 한번 해보지 뭐. 솔직히 시아버님이 주신 자동차도 감사했고 함과 예단으로 받았던 명품들을 보고 기뻤던 제가 이제 이렇게나마 보답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게다가 시아버지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데 아버님의 뜻을 어긴다는 게 좀 거북하고 찜찜하기도 했어요. 아버님, 오늘 마트 갔다 오면서 봤는데 그때 아버님 손 다쳤던 그 식당 문을 닫았대요? 아, 거기. 그러고 얼마 안 있어 주인이 암에 걸려서 입원하고 가게 문 닫았지. 그 진돗개는요? 아버님 손 물었던 진돗개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안락사시켜야 한다 말이 많았는데 주인이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더라고. 며칠 뒤에 뭘 잘못 먹었는지 거품을 물고 피를 토하며 죽었다던가? 사필 규정이지. 시아버님이 오죽 심하게 당했으면 저런 이야기를 하며 기뻐할까 싶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시댁에서 저는 마루 닦으랴 마당나무에 물 주랴 아버님 삼시세끼 차려드리랴. 정말이지 한 달 만에 저는 넉다운이 되었고 지옥을 제대로 맛봤습니다. 남편과 저는 1년을 꾸역꾸역 그렇게 보냈어요. 1년이 되는 날 저는 시댁에 휴가를 내고 친구들과 도망쳤습니다. 친구가 전라도 천사의 섬 비금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어요. 비금도 하트해변과 내촌마을 돌담길을 돌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되었어요. 부두식당에서 마지막 만찬을 즐기려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세상에 이런 일이에 제보하고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천이름이 좋아서 그런가 여기 젓갈 참 맛있다 그지? 그래서 사 마라. 갈등 때린다. 고민할 게 뭐 있어. 필요하면 사는 거지. 천이람도 아버님이 주문하는 곳이 따로 있거든. 아 어쩌지? 남편한테 물어볼까? 너 그런 고민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정말 전업주부 같다. 완전 실감. 야 그런 말 마. 갑자기 우울해진다. 다시 부엌대기로 돌아가는 거. 지금 필요한 건 뭐다? 망각의 술. 아줌마 여기 맥주 하나 소주 하나요. 네. 맥주와 소주를 꺼내오는 종업원 얼굴이 어딘가 낯익은 거예요. 살이 좀 오르고 머리가 길어서 살짝 긴가민가 했지만 분명 4년 전 연기처럼 사라졌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손에 든 쟁반을 떨어뜨리고 혼비백산하며 식당을 뛰쳐나갔어요. 저는 자동 반사적으로 다른 박질했고 금세 시어머니를 따라잡을 수 있었죠. 어머니를 붙잡고 일단 근처 다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듣게 된 저는 경악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시아버지의 가스라이팅과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걸고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소장농 딸이란 이야기 들었지? 내가 20살이 되었을 때 주인집에서 매파가 찾아왔어. 지역의 유지인 댁의 도련님하고 결혼한다고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 나는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했는데 도련님은 대학을 나와서 언론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엘리트 귀족이니까 감히 결혼은 생각도 못했거든.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하고 그랬어.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날 아내로 대한다기보다 자기 소유물로 보는 것 같았어.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면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난 네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넌 아닌 거지. 네가 자꾸 그러면 내가 나쁜 남편 같잖아. 모든 걸 시어머니 탓으로 만들었대요. 여고, 동창회나 동네 주민들과 개모임에 나가는 걸 끔찍하게 싫어해서 외출만 했다 하면 갑자기 아프다고 정가를 넣어서 급하게 돌아오게 만들고 당장 오지 않으면 이혼이라고 윽박지르기도 하고요. 아프다는 말에 약국에 들러서 약을 지어서 헐레벌떡 집에 가면 아무렇지 않게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서 시어머니를 허탈하게 만들기도 했대요. 결국 시어머니 곁에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결국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날 믿는다면 그 사람들이랑 연락하지 마. 장난이었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나마 나니까 받아주는 거다. 나한테 잘해. 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난 그냥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널 위해 말하는 거니까 내 말대로 해야 돼. 알겠지? 시아버님의 소유욕과 집착은 갈수록 심해졌고 시어머니가 순응하지 않으면 손찌검이나 폭력도 불사했다고 합니다.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도 손버릇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죠. 한 번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적이 있었대요.
그때마다 시아버지는 인맥을 동원해서 시어머니를 찾아냈고 그 행동에 대한 대가로 폭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팔에 난 그 화상 자국도 시아버지가 만든 상처예요? 어린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담뱃불이나 양초로 협박을 했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한마디로 소시오패스였어요. 기자로 일하면서 유혈이 낭자한 사건 사고 현장의 참혹한 장면을 즐기시는 걸 알고 시어머니는 소름이 끼쳤대요. 시아버지의 잔인한 폭력성을 깨달은 시어머니는 본인은 도망가지 못하더라도 아들만큼은 아버지와 멀리 살게 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기숙학교에 유학을 보냈던 거라고 하셨어요. 자기 애랑 안 살고 싶은 엄마가 어디 있을까? 금이야 오기야 옆에 두고 싶지. 하지만 남편하고 있다간 애가 미치거나 다치거나 할 것 같았어. 어미 품을 떠나서도 반듯하게 잘 자라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상견례 때 널 처음 봤을 때도 우리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있네 하고 기뻤단다. 하지만 내색을 할 수 없었지. 남편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결혼식을 치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면 참을 수가 없었거든. 상견례 때 저에게 무례하게 굴고 첨착전 사진으로 태클을 건 것도 시어머니의 의견이 아니라 시아버지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털어놓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래야 하냐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면 안 되냐고 했더니 핸들을 꺾고 차를 중앙선으로 넘나드는 고개 운전으로 어머니를 공포에 떨게 했다고 해요. 시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극도의 공포감이 엄습해 왔다고 해요. 그 후로도 결혼식장에서며 명절이며 집에서 못되게 군 것도 알고 보니 시아버지의 지시와 명령 때문이었다고 하니 저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정말 없다고 했어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들 며느리 못 보게 될 거라고 협박을 해서 늘 시아버지 동태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행여 아들네의 선물이라도 보내면 거기에 무슨 해코지를 했을지 몰라서 그렇게 저희 집에 와서 쥐잡듯이 뒤졌던 거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명절마다 애들을 잡으려고 한 것도 시아버지가 시킨 일이었대요. 비록 남편 때문에 벌린 일들이긴 하지만 내내 미안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셨어요.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집을 나와 도망치게 된 계기는 그때 그 진돗개 사건이었대요. 진돗개가 손을 물어서 손을 꿰맨 시아버지는 분해서 참지 못하고 며칠 끙끙 앓았는데 며칠 뒤에 시어머니에게 수상한 물병을 주면서 그걸 식당에 가져가 진돗개 밥그릇에 넣으라고 했대요. 독극물일 게 뻔한 그 차마 못하겠다고 버텼더니 시아버지는 또 협박을 했대요. 넌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복수는 못해줄 망정 내 부탁도 못 들어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당신 아들 며느리 보고 싶으면 얼른 다녀와. 진돗개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 살인도 시키겠다 싶어서 시어머니는 결단을 내렸고 시아버지 오른손이 불편한 이때를 기회로 삼아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럼 진돗개가 피를 토하고 죽은 이유가 식당 주인도 암으로 입원 중이시래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솔직히 심증이 가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자기 손해보는 일은 끔찍이 싫어하는데 감히 자기 몸을 해쳤다? 그 사람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이야. 그 사람 피가 낭자한 사고 현장에 다녀오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는지 그게 그렇게 무섭고 치가 떨리더라.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김인 씨가 어머니를 찾아다녔는데요. 주말마다 전단지를 만들고 현수막도 걸고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연고가 있으신 거예요? 니네 시아버지가 배멀미가 심해서 섬이라면 치를 떨잖니. 그래서 일단 섬으로 도망쳤지. 휴대폰이고 신용카드고 뭐고 다 필요 없었어. 그냥 네 시아버지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됐으니까 최대한 멀리 온다고 온 게 여기야. 솔직히 시어머니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지역신문에도 한 번씩 소개가 되는 시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시어머니가 우연히 나를 보고 도망간 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의심이 먼저 들었는데요. 그날 밤 어머니와 찜질방에 간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게 되었어요. 저를 또 한 번 경악하게 만든 건 바로 어머니의 등에 담뱃방 자국이었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등에 담뱃불 자국이 왜 이래요? 하나도 아니고 세 군데나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담뱃방 낙인을 보고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저희를 통제하던 시아버지를 떠올리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됐죠.
저는 남편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군내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의령으로 돌아왔습니다.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서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화색이 되어 기뻐하셨어요. 여보, 그동안 어디 있었어?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제가 여행 갔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왜 집으로 바로 안 오고? 엄마, 왜 연락도 없이 그러셨어요? 아버지 그동안 폐인처럼 사셨어요. 당신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당신 왔으면 됐어. 그럼 됐지. 지금까지의 일은 다 용서해 줄 테니 이제 나와 여기서 오래오래 삽시다. 잠시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자한 척하는 시아버지를 보고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김인 씨 그거 알아? 어머니 등에 담배빵 자국 있는 거? 팔에도 화상 자국 있잖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버님은 아시죠? 누가 왜 그랬는지. 무슨 말이니? 담배빵이라니. 네 어머니가 어렸을 때 혹시 장인어른이 그러신 건가? 그럼 어머니 등을 결혼하시고 한 번도 못 보셨단 거예요? 봤지. 잘 알지. 등에 그런 흉터는 본 적이 없단다. 아, 그렇구나. 당신 지난 4년을 어디서 어떻게 살았으면 그런 몸이 되어온 거야. 아들 며느리에게 이런 수모를 겪게 하고. 당신 정말. 어머니가 아버님 지시를 안 따를 때마다 그렇게 체벌하셨다면서요. 전에 그 식당 진돗개도 아버님이 약을 타서 죽인 거잖아요. 무슨 말이야? 당신 아버지한테 왜 그래? 당신 아버지 인두겁을 쓴 괴물이야. 피칠갑을 한 사고 현장을 그렇게 좋아한대. 어머니를 조종해서 우리 결혼식부터 집사는까지 모든 걸 컨트롤하셨다고. 어머니 정말 그래요?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변호사를 불렀어요.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거고요. 이혼 소송도 할 거예요.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던 시아버지의 얼굴이 서서히 살인귀의 얼굴처럼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무나. 가정폭력 물증이 없이 네 어머니의 진술로만 가능할까? 만일 가정폭력범이 돼도 기껏 징역 1년이면 될라나? 나 같은 사람은 집행유예겠지. 여기 경찰서장도 국회의원도 내 친구들이란 걸 알고는 있니? 우리가 가소롭다는 듯이 말하는 아버지를 보니 정말 화가 치솟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혼 소송하고 고소할 거예요. 어머니는 저희가 모실 거고요. 아버님 다시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제가 끝까지 어머니 지킬 거예요. 대단한 효부 났네. 당신 좋겠구려. 하면서 시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 나가셨어요. 시어머니는 두려움에 벌벌 떠셨습니다. 어리둥절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주차장으로 향할 때였어요. 그때 부앙 하고 전속력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흰색 BMW가 보였습니다. 피해요! 정강석화 같은 동작으로 시어머니를 감싸 안은 채 옆으로 비키다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남편도 무사했고요. 시아버지가 몰던 흰색 BMW는 그대로 주차장 벽을 냅다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화가 머리 꼭지까지 올라간 제 눈엔 이제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자동차 문을 열고 시아버지를 끌어내서 태권도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지만 남편이 보는 앞에서 차마 그러지는 못했네요. 다만 몰래 시아버지의 손목을 온 힘을 다해 비틀어드렸어요. 아야야야야야! 아파요? 겨우 이걸로 아픈데 다른 사람들한테 준 고통은 안중에도 없지? 이 이중적인 인간아! 어머니의 절규를 들으며 시아버지는 경찰에 연행됐고요. 살인미수와 가정폭력 등으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으셨습니다. 어머니를 자신의 도구로 삼아 타인을 괴롭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소시오패스 시아버지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남편을 이런 시아버지와 어릴 때부터 멀리 떨어져 살게 한 어머니의 탁월한 선택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천사, 태권중년으로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소름 돋는 반전이 압권이네요.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스릴 넘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